한편 낙양을 차지한 연합군의 기강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승리하여 낙양을 차지하긴 했으나 낙양은 폐허가 되었고 동탁을 잡지도 못했으며 천자를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참모인 조조는 떠났고 선봉장으로 활약하던 송견도 떠났죠. 게다가 동군의 교모와 연주자사인 유대는 사소한 문제로 싸우게 되고 결국 유대는 교모를 죽이기까지 했죠. 연합군은 목표도 없고 기강도 해이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공손차는 더 이상 연합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부평으로 떠나고 유비 또한 평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동탁 연합 해산과 제후 대립. 반동탁 연합은 흐지부지한 성과를 내고 모두 해산했습니다. 원소도 본거지인 발해로 돌아가야 하는데 워낙 많은 병사가 있어 군량이 모자르기 시작했죠. 굶주린 병사들의 군 기강은 점점 떨어질 것이며 이런 난세에는 탈영하거나 약탈군으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 서둘러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 한복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는데 원소의 책사 봉기는 군량을 빌리지 말고 빼앗자 조언합니다. 한복이 지배하고 있는 기주는 하북에서도 가장 알짜 땅으로 인재나 물자가 풍부한 지역이죠. 한복 밑에는 구기, 장합 등 훌륭한 무장들이 있었으며 전풍, 저수, 신배 등 뛰어난 책사들도 있는 곳이죠. 봉기의 계략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공손찬에게 한복이 지배하고 있는 기주를 같이 공격하자고 은밀히 동맹을 맺는다. 두 번째, 한복에게는 공손찬이 지금 공격하려고 하니 조심하라 일러준다. 세 번째, 겁먹은 한복은 원소를 불러들여 공손찬을 막아달라 부탁할 것이다. 네 번째, 원소군이 기주로 들어오면 그대로 장악한다. 이에 원소는 훌륭한 계책이라며 진행시키기로 하죠. 한복은 봉기의 계책대로 공손찬이 밀고 들어온다고 하자 겁을 먹고 원소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한복의 부하 경무, 민순, 이력 등은 군량이 없어 시간을 끌면 원소군은 무너지고 그것을 취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한복은 어리석게도 그 의견을 무시하고 원소군을 받아들이죠. 이에 탄식한 경무, 민순, 이력은 원소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원소가 기주에 들어오자 경무는 달려들어 원소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원소의 부하 알량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원소는 아무런 피해 없이 기주에 들어왔고 오자마자 기주를 장악했습니다. 한복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결국 한복은 진료태수 장막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공손차는 원소가 기주를 장악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동생인 공손월을 사신으로 보냅니다. 공손월은 원소를 찾아가 기주의 땅의 반을 달라고 했지만 원소는 중요한 사항이니 직접 공손찬을 만나 대화하자며 공손월을 돌려보내죠. 하지만 공손월은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에게 습격받아 죽게 됩니다. 공손찬은 사신을 죽였다며 분노하지만 원소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아마 동탁의 부하들이 죽인 것 같다며 발뺌합니다. 장안으로 도망간 동탁의 부하가 기주에? 이는 당연히 원소의 계략이었으며 기주 땅의 절반을 주기 싫어 공손월을 살해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자 공손찬은 군대를 이끌고 기주로 쳐들어갑니다. 공손찬과 원소의 대결. 처음의 대결은 원소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공손찬은 북방의 이민족을 때려잡는 명장이었지만 원소에게는 맹장인 알량과 문추가 있었습니다. 문추가 종횡무진 돌진하자 공손찬의 군사들은 쓰러졌고 공손찬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 문추 앞을 막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조운. 둘은 70합을 넘게 싸우다 무승부로 각자 퇴각하게 되죠. 조운은 원래 원소 밑에 서 있었으나 비겁한 방법으로 기주를 빼앗는 모습을 보고 원소는 따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 느끼고 공손찬을 돕기로 한 것이죠. 공손찬은 다시 기병들을 가다듬고 백마의 종으로 공격합니다. 부하장수 엄강을 중심으로 공격하고 새로 들어온 조운을 후방에 배치하고 반격하죠. 엄강은 원소의 부하 구기에게 도전했다가 사망했지만 후방에 있던 조운의 활약으로 구기 또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있는데 그때 공손찬 밑에 의탁하고 있던 유비 삼형제가 나타나 공손찬을 돕기 시작하자 원소군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공손찬은 유비에게 조운을 소개해주고 조운은 한눈에 유비에게 반하게 됩니다. 공손찬과 원소의 대결은 몇 달 동안 승부가 나지 않자 양쪽 모두 지치기 시작했는데 서로 자존심 때문에 먼저 화친을 맺지 않고 오기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편 성공적으로 도읍을 장안으로 옮긴 동탁. 동탁의 폭정은 여전했고 백성들을 강제 동원해 거대한 미호성을 짓게 했습니다. 미호성은 장안과 같은 규모의 큰 성이며 30년분의 식량과 엄청난 보물들을 비축했다고 전해지죠. 이유는 동탁에게 공손찬과 원소는 서로 지쳤으니 천자의 칙설을 내려 둘을 화해시키자는 조언을 합니다. 그리하면 공손찬과 원소가 마지 못하는 척 화해할 것이며 둘은 동탁의 도움을 받았으니 다음에는 동탁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 조언한 것이죠.
이후의 조언대로 공손창과 원소를 화해시키자 그들은 마지못해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때 유비는 전쟁이 끝나자 평원으로 돌아가죠. 한편 남양으로 간 원술은 원소에게 말 1000피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반동탁 연합 때 자신이 군량을 담당했으니 상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하지만 원소는 자신에게 협박하듯이 말을 달라고 하는 원술의 말을 무시하였고 이때부터 원소와 원술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원술은 형주의 유표에게도 군량미를 빌려달라 요청했는데 유표가 군량미를 빌려주지 않자 유표에게도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원술은 강동의 송견을 이용하기로 하죠. 일전에 옥새를 가지고 강동으로 돌아가던 송견을 공격한 유표. 원술은 일전에 유표가 송견을 공격한 것은 원소가 시킨 것이며 자신과 함께 유표를 몰아내고 형주를 차지하자 요청합니다. 이에 송견은 원술의 제안을 받아주고 출격하게 되죠. 유표는 부장 황조, 채모를 시켜 송견을 막아보려고 했으나 송견은 그들을 가볍게 퇴각시키고 양양성을 포위합니다. 이에 유표는 부장 여공을 시켜 원소에게 원군을 요청하라 명하고 여공은 야밤에 500기의 기병을 이끌고 송견의 포위를 뚫고 원소에게 요청하러 출발합니다. 송견은 야밤에 튀어나온 여공을 추격하죠. 여공은 산 위로 도망가고 추격대를 막기 위해 돌을 던졌는데 이때 허무하게 송견은 굴러오는 바위에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뜻밖의 성과를 얻은 유표 측은 지금이 기회라 생각해 출진합니다. 하지만 송견이 죽었어도 그의 아들 손책과 부하 장수들의 활약으로 여공을 죽이고 부장인 황조를 생포하게 되죠. 송견의 시신은 유표 쪽에 있었는데 손책은 시신을 찾기 위해 황조의 목숨과 시신을 교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평화협정을 맺어 화해하기로 하죠. 손책은 아버지 송견이 죽자 양양성을 정벌하기 힘들다 판단, 철수하였고 훗날 원수를 갚기로 다짐합니다. 연환계. 한때 자신을 위협했던 송견이 죽었다는 소식에 동탁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할 만한 세력이 없죠. 하루는 동탁이 대신들을 모아 연회를 하던 중 장훈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장훈의 머리를 쟁반에 넣고 그의 피로 술을 만들어 대신들에게 주었죠. 동탁은 웃으며 장훈이 원술과 내통하여 나를 몰아내려고 해서 그런 것뿐이니 안심하시오 라며 대신들을 안심시키고 그 피를 자신도 마시고 대신들에게 권유했습니다. 이렇게 동탁을 암살하려다 실패하면 삼족이 멸하니 그 누구도 동탁을 노릴 생각을 못하고 있죠. 이에 왕유는 좌절하고 있는데 그의 눈에 수양딸 초선이 들어왔고 좋은 계책을 떠올리게 됩니다. 왕윤의 계책은 먼저 여포에게 초선을 보여 첩으로 주겠다고 말을 띄워둔 후 동탁에게도 보여줘 그의 첩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럼 질투에만 여포와 동탁이 멀어질 것이고 그 틈을 노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초선은 자신을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겠다며 기꺼이 수락하죠. 왕유는 계획대로 여포를 집에 초대하여 춤을 추는 초선을 보여줍니다. 경국지색, 폐월수화. 초선은 위의 사자성어에 어울리던 대단한 미인으로 여포는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여포가 마음에 들어하자 왕유는 초선을 첩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죠. 그 말에 여포는 왕윤을 장인이라 부르며 빠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초선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다음날 왕윤은 동탁을 초대해 초선을 선보입니다. 동탁 또한 첫눈에 반하자 그날 왕윤은 초선을 동탁과 함께 보내기로 하죠. 여포는 초선이 동탁에게 보내졌다는 말에 화를 내며 왕윤에게 따지자 동탁이 초선을 며느리감으로 제대로 삼으려고 데려갔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여포가 동탁을 찾아갔을 때 초선은 동탁에 침소해 있었고 여포는 질투의 눈이 멀어버리죠. 동탁은 여포가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여포를 쫓아냅니다. 그러자 책사인 이유가 나서 동탁과 여포를 화해시켰으나 둘의 사이에는 이미 균열이 생겼죠. 동탁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여포와 초선이 몰래 만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동탁. 동탁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여포에게 창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일단 여포는 자리를 피하고 동탁은 여포가 또다시 나타날까봐 초선을 데리고 미호성으로 향했습니다. 여포는 좌절하고 그때 왕윤이 여포에게 접근하죠. 왕윤은 여포에게 초선을 주고자 데려간 줄 알았는데 며느리뻘 되는 아이를 동탁이 데리고 있을지 몰랐다며 오리발을 내밀자 여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벌써. 그 말을 들은 왕윤은 동탁은 동씨고 여포는 여씨인데 어떻게 아버지냐. 그리고 아들한테 창을 던지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라며 제대로 이간질하고 결국 여포는 동탁을 암살하기로 결심하죠. 왕윤은 함께 동탁을 암살할 이숙을 초대해 3명이 암살 모의를 합니다. 이숙은 한때 여포를 꼬셔 정원을 배신하고 동탁에게 데려온 인물인데 그 뒤로 취급이 영 좋지 못해 동탁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황제가 동탁에게 황제 자리를 넘긴다는 가짜 칙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숙은 미호성으로 찾아가 동탁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황궁으로 데려오기로 하죠. 동탁은 가짜 칙서를 받고 이제 황제가 될 때가 된 것 같다며 군사를 데리고 출발하려는데 이숙이 군사가 많으면 제의를 늦게 받게 되니 조금만 데려가시지요 라고 조언하였고 동탁은 그 말에 따라 군사를 조금만 데리고 서둘러 출발합니다. 동탁이 황궁 입구에 도착하자 가장 가까이 있던 이숙은 칼을 빼어들고 동탁을 베어버립니다. 동탁은 옷 속에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상만 입고 도망가며 여포를 찾지만 여포는 역적을 처단한다며 그를 베죠. 이렇게 동탁은 죽었습니다. 동탁의 머리와 사체는 저작거리에 내걸렸는데 뚱뚱한 몸의 배꼽에 누군가가 심지를 꽂고 불을 놓자 며칠씩이나 계속 탔다고 전해지죠. 동탁의 옆에 붙어있던 간신 이유 또한 하인들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왕유는 황궁을 장악했고 여포는 군사를 이끌고 미호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미호성의 군사들은 동탁이 죽었다는 소식에 모두 흩어졌고 안에 있는 미녀들과 곡식 그리고 보물들을 모두 장안으로 옮기죠. 여포는 초선을 찾아 데려오고 그녀와 행복하게 살 날을 기대했지만 초선은 여포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자결을 선택합니다. 한편 동탁의 부하 이각, 곽사, 장제, 번조는 왕윤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왕윤은 단호했습니다. 항복을 해도 무조건 사용할 것이라고 큰 소리쳤죠. 그러자 책사인 가오가 4명의 힘을 합한다면 여포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며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가오는 왕윤이 동탁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었던 사람은 모두 죽인다는 소문을 냈고 그러자 왕윤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숫자가 14만 명. 여포가 군사를 데리고 출격했으나 가오는 여포와 맞서 싸우지 말고 산이나 계곡으로 숨으면서 치고 빠지며 시간을 끌죠. 그 사이 몇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장안으로 들어가 장안을 점령했습니다. 여포는 장안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고 일단 이곳에서 도망가기로 하죠. 이각은 현재를 사로잡고 왕윤을 죽이며 왕윤의 짧은 반란은 끝나게 됩니다. 한편 서량의 마든과 한수는 동탁이 없어지자 반란의 기회라 생각해 군사를 이끌고 장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가오는 이들과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서국적으로 수비만 하라고 지시하죠. 마든과 한수는 열심히 장안을 공략하다 지치고 그 틈에 번조가 군을 끌고 마든과 한수를 공격합니다. 번조의 분전에 한수는 목숨을 위협받게 되자 한수는 같은 동양 사람이니 살려달라 빌게 됩니다. 이때 번조는 할 수 없이 한수를 살려주었는데 이각은 그 사실을 알고 번조를 죽여버렸습니다. 이각, 곽사의 폭정은 동탁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헌재를 유린하고 백성을 수탈하는 것은 여전했죠.